지적 생명체. 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이런 외계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다시 하면 우리 태양계 안에 지적 생명체가 있냐는 그렇죠, 우리 말과 말고. 그거는 좀 약간 회의적인 것 회의적이에요? 같고 간접 탐사까지 포함하면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왜 우리는 계속 그 다른 행성에는 이런 데에 그 지적 생명체와 교류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만이 유일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간접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외계에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분석을 해봐서 보통의 자연 주파수, 자연상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하는 그런 그 무작위적인 그렇죠, 신호음이 그렇죠.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목소리나 뭐 전파 송출되는 것들은 일종의 시그널 딱딱딱딱 인위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고자 하는 게 세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티. 그래서 그 세티가 그래서 그 세티가 이제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쭉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신호가 있나? 근데 그게 발견이 포착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신호가? 네. 어. 1977년 8월 15일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립대에 전파망원경이 있었거든요. 빅 이어. 큰 귀. 빅 이어. 맞아요. 진짜 그 제가 빅 들었어요. 이어에서 처음엔 지식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시그널이 훅훅 솟구치는 게 딱 그 70초 야, 정도? 삼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진짜로 삼체 그 외계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던 사람이 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그쪽에 신호가 처음에는 점, 뭐 찍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진폭이 커질수록 숫자도 높아지고 아니면 알파벳 수준으로 하면 진짜 튀었다는 거거든요. A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Q, J, U 갑자기 팍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다 와우라고 썼어요. 와우 느낌표에서 동그라미 딱 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게 1977년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딱 포착을 하고 나서 다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었네, 딱 한 번. 원래 이제 두 번째 왔으면 해석이 가능한데 한 번만. 그게 아니라 한 번 너무 단일 이벤트니까 그 가능성만 너무 열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쪽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찾아오려는 목적이 우리를 그냥 끝장내려고. 근데 그건 너무 에너지 낭비 아닐까? 걔네들이 보기에 우리가 만약 심각한 바이러스, 자기들이 위협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거나 막 자기가 들킬 위기면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굳이 몇 광년을 날아와서 처리를 하고 가는 그런 거는 그럴 바에는 아마 우리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를 막듯이 그냥 완전히 은폐가 가능할 거라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찾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면은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 스스로의 문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명을 찾아간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와 거리가 가까울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300광년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우리를 봤을 때는 아직 조선시대고 고려시대예요. 가서 야 쟤네 아무것도 없네? 뭐 농사만 짓고 있네? 뭐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바로 제압 가능이네? 뭐 무기나 이런 것도 이순신 장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섣불리 갈 수 없다는 이 의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타노스도 농부였는데. 타노스도 농부였는데 끝장내잖아. 오히려 우리가 문명이 덜 발전하는 게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덜 위협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지금 막 내보내서 외부에다가 막 보이저 1호 보내고 보이저 1호는 사실은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약간 밖으로 자꾸 보내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네. 저도 솔직히 막 보내는 건 반대. 왜냐면 자꾸 떡밥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보이저 1호가 딱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보이저 1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represent almost all of the human inhabitants of the planet Earth, I send greetings on behalf of the people of our planet. 어떤 정도?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겼고
해놓고 우리는 번식은 이렇게 하고 뭐 지구의 사이즈나 지구의 위치 이렇게 찾아와라. 바꿔주는 거 아니야? 지구의 소리, 언어, 음악 이런 것도 다 음악까지요?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어요. 음악도 보냈고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과 선이라는 좀 명확한 기호를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사실 숫자를 표현하는 문자인 거고 점이 1이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우린 이런 숫자를 써라고 그쪽에 모르겠어, 알렸고 가장 이제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인 수소의 길이가 있거든요. 그 길이를 가지고 지구의 사이즈들을 설명해요. 특징적인 사이즈들을. 다 줬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뭐 옆집 사람한테도 알려주기 힘든. 진짜 너무 예민한 개인정보잖아. 너무 개인정보지. 우리 지구의 정보를 그쪽이 선할지 악할지도 모르는 누군가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약간 가짜 정보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이거 그 문제가 천문학자들이 추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은 다른 과학 분야보다 목적 자체가 내가 어디서 왔지? 아니면 우주는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하등 이게 만약에 솔직히 정말 천문학자지만은 딱 천진난만. 얘기하기로는 천문학은 당장 그만둬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문 목적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궁금하고 진짜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거를 추진했던 칼 세이건이 딱 그런 분이었는데 이 칼 세이건이나 칼 세이건이요? 네, 드레이크 방정식 그 드레이크 박사님이랑 두 분이서 그러면 레코드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음악도 넣고 우리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보내버린 둘이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Shalom. Adanesh Lushulmo. Namaskar. Vishe Shanti Hok. 안녕하세요.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너무 그냥 들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그럼 다른 분들은 좀 알렸어야지. 뭐 하고 있을 때 화학이랑 이게 되게 재밌는 그때는 아직 안 태어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우주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 이게 위험한 짓이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실제로 어떤 신호를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다면 보내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적 생명체를 정말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상공에 딱 떴어. 이거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학하고 빛이겠죠. 빛으로 탁탁탁탁탁 때려가지고 빛 뜨면은 뭐 단순한 수열이라든지 수열 같은 거는 누가 봐도 뭐 1, 2, 3, 5 앞에 두 자리를 더하는 그렇죠. 수학이 그냥 우주의 언어이자 자연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콘택트에서는 소수, 그러니까 나랑 일 하나인,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는 그 특별한 소수라는 걸로 이제 외계인과 소통을 하거든요. 도대체 만나면 숫자 뭐부터 집어넣을래요? 13, 1357 수학적인 개념이 잡힌 고등 생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나 같으면은 1357 거기다가 이제 음을 넣어. 1357 맞아요. 1357 1357 1357 1357 1357 999999 카디노에서 울리는 빵빠레 같은 데 1357 멜로디를 좀 넣어서 이 음악이라는 게 멜로디를 살짝 넣으면 또 친근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확한데 그래. 음악이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인 게 바탕이거든요. 피아노도 우리가 듣기에 되게 그 편안하게 들리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식으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바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흐를? 보냈어요. 그 보이저 1호에 실어서 보냈어요. 피타고라스 수학이라고 알죠. 근데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화성이랑 화음. 그러니까 수학자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1357 그쪽에서 2856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를 틀어줬다.
이왕이면 발라드. 약간 좋게 너무 센 거 말고. 아, 메탈은 좀 참아야 되고 힙합 참아야 돼. 내게 오는 길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갑자기 다리 8개 다리 외계인 와서 키스하고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되게 급발진. 그런 일이 있어. 그거 너무 외계인이 나한테 급발진하는 거야. 사실 이게 음악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야기고 저는 정말로 실제로 만났을 때를 오히려 생각을 해봤었어요. 가까이에서. 네, 그러니까 진짜 대면을 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제일 효과적인 건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위협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신호를 줘봤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빛으로 한댔잖아요. 이건 솔직히 위협 신호예요. 다른 생명체에게 빛 깜빡깜빡하는 거. 그렇긴 하죠. 저는 이게 같은 언어 체계를 갖고 있거나 통용이 된다 해도 같은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건 대화다 생각했는데 그쪽은 대화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보려면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외계인이 직접 대면했을 때는 한 손에 황산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이제 그거가 사실은 이제 어떤 걸로 외계인을 없앨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영화가 있긴 했었어요. 에볼루션인가 해가지고 그 유명한 게 그 샴푸를 가지고 외계인을 다 죽여요. 그 영화에서. 맞네. 왜냐면 샴푸 중에 그 셀레늄이 들어있는 게 비듬 샴푸에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 같은 생명체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탄소에서 2칸을 내려가면 비소가 있어요. 비소는 굉장히 대표적인 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생명체들은 질소 기반 생명체라고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탄소랑 질소 있으니까 2칸 내려온 놈이 얘네한테 독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셀레늄이어서 이 사람들이 셀레늄 샴푸를 뿌려가지고 외계인들 다 죽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독이 아닌데 다른 생명체에겐 독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물질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약에 외계 생명체 존재가 있고 얘가 어떤 체계나 물질로 돼 있다. 그럼 아마 이걸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소통이 뭔가 왜냐면 생물들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기호라고 하는 걸 써요. 곤충들 같은 경우 짝짓기 할 때 내가 너랑 짝짓기를 하고 싶어 혹은 난 너랑 같은 종이야 짝짓기 하자 할 때 화학 물질을 기호로 쓰거든요. 페로몬. 예. 그럼 소리, 그다음 빛에서 오는 우리의 글자 같은 것은 결국 시각적인 정보고 기호들을 사용해서 그 기호 체계가 뭔지 저는 파악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서로의 기호 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왔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적대적일 것 같으세요? 적대적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방문할 이유가 있을까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친구하자라고 올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냥 굳이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만약에 저희를 보고 호감을 느꼈어요. 되게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귀엽고 그러면 잡아가가지고 키우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천문학자인가 봐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 아, 노예가 되겠다? 아니, 오늘 이런 말씀을 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그 침공을 당할 거라는 상상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안 돼. 천문학자들이 이래서 문제인 건데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그러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빵이에요. 저희는 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한정 너무 천진난만해. 일단 걸리고 보자 이거야. 순진무구한. 이 긍정 회로인 것 같고. 장난 안 해. 근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 학문적인 특징일 수 있는 게 생물학은 연구를 하면 예를 들면 바이러스들은 기회가 닿는 모든 것을 다 감염시켜서 숙주를 삼고 번성하려고 하거든요. 지능이 올라가면 결국은 다른 생물들을 이용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거 그 패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고 흥미있어 하지만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왜 우리는 왜 외계 생명체에 집착하는 걸까요? Water down. Power up. Here's another UFO bulletin.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본성 중에 하나인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우주가 넓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없을까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지에 대한 그 호기심, 아까 말씀한 호기심에 대한 게 외계인을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되게 인간의 상상력이랑 사고관념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외계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괴기하게 만들어도 뭐 크툴루 신화 나오는 정도로 막 문어다리가 생기거나 갑각이 있거나 에일리언. 우리가 봤던 내용들의 조합으로밖에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계인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찾으려 하니까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눈은 두 개겠죠, 당연히. 눈, 코, 입 다 있겠죠? 결국 눈이라는 것은 전자기파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생물 중에 거미불가사리라고 있는데 얘네는 온 피부가 다 나노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게 빛을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주변을 다 전방위로 보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특정한 파장을 갖고 색과 선명도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소리가 들려오듯이 어우러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의견들에도 다 동의하는 편인데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호기심은 약간 긍정적인 그 동기인 거고 그렇죠. 공포와 불안이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요. 먼저 아까 인간이 이 외계에 펄었을 때 시작하는 계속 건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호랑이가 막 물어가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호암 마마보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걸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더 이상 호랑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명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다른 생물이 없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뿐이지 불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다른 생물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듯이 이 외계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약간 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죄책감과 어떤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찾고 싶어 한다는 거 약간 스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게 저기 있을 거야 하면서 두근두근. 스릴이에요. 연구 대상 또 묶어놓을 거죠. 제일 확인해보고 싶은 게 DNA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까. 그렇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되게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외계 생명체를 연구를 해야 되냐. 과연 우주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의 형태와 방식처럼만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사실은 가능성이 훨씬 넓은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DNA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구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DNA가 없다고 하면 생물학 교과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쯤은 또 새로운 어떤 그들만의 DNA 체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정보가 다뤄져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DNA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DNA를 안 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이대한 우주 생물학 했을 때 교과서 한 편 쓰고 죽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저는 그 유로파 밑에 약간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그렇게 기대 많이 하죠. 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다 밑에서 이제 우주로 뿜어져 나올 때 걔네들도 뿜어져 나올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기에서 이거 튀는 거랑 아니.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거 혹시라도 우주복에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봤다, 아니, 형아. 우리 바이러스처럼 퍼질 수도 있어.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직업병이라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외계인을 맞닥뜨리면 잘 구슬려가지고 실험실에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선 구조를 보겠죠. 화학적 구조를. 구조를 알면 만들 수 있고요. 구조를 알면 부술 수가 있어요. 그게 화학에서 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생체 조직이 됐건 구성 원리든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위협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맨날 하는 게 결합을 끊고 붙이고 하는 거랑 그런 쪽으로 아마 화학자들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 상상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그런 탐구라든가. 저는 그게 진짜 본능, 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류가 존재함과 동시에 생겨난 학문이 천문학이거든요. 내가 누구지? 난 왜 여기 존재하지? 생명체는 뭐지? 이 결국에는 나의 근원을 찾는 문제여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랑 그런 비슷한 애들은 있나?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가서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문제죠. 우리가 달은 가봤잖아요. 예, 예. 달에 가서 척 보니까 네. 이게 싹 둘러봤는데 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데 가면 이제 아직 인류가 못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든지 가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멀어요. 멀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고안해낸 게 가보지는 못하지만 네. 지구상에 있으면서 그들의 흔적을 찾는 방식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방법 그런 거를 이제 궁리한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외계 지적 생명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지적 생명체라는 게 과연 뭔지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적이세요? 안 지적일 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이다, 예, 예.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외계 지적 생명체 할 때 이 지적은 오히려 명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그 뭐 성리학을 막 그 부흥시켰던 그 선비들, 사대부들 지적인가요? 엄청 지적이죠. 엄청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지적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마야 문명 했던 그런 분들, 문명을 건설한 되게 지적이잖아요. 네.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그 지적에서는 이들은 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어떤 문명에 도달한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 알려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할 정도가 되는 지적 생명체를 여기서는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호를 외부에 맞아요. 보낼 그렇죠. 수 있는 우리처럼 그러면 우주선을 띄우고 우리의 어떤 문화를 그냥 먼저 보낼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이라는 건 최소한 전자기 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조건을 되니까 얘기하니 다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조건을 만족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자 문명을 건설하고 그것에 대한 신호를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하나만 질문을 하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의지적으로 신호를 주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그거는 지적 생명체로 안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있어도 그걸 표출하지 않고 숨길 수도 있잖아요. 네, 위험하다고 그러면 생각해서. 이 네. 우주 전체 판에서 지적 생명체의 카테고리에 넣기가 힘들죠. 넣지 않는다는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다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지능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존재감이 뿜뿜해서 인간이 발견할 가능성 있는 생명체라고 그렇죠.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한테 그 존재가 알려질 수 없다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우리한테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 가보지 않고도. 가보지 거죠. 않고도 네네네. 뭔가를 보내서. 네. 보셨죠? 천문학이 이렇게 명쾌한 학문입니다. 아이고. 네. 아, 기가 많이 살아있네요.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그 외계 지적 생명체 얘기를 할 때 이 세티가 꼭 따라오는데 세티가 정확히 뭔지. 많이들 이제 노출이 그래도 된 것 같아요. SETI, 세티라고 세티. 그러는데 S는 서치, 서치. 탐색한다. 그다음에 ETI이잖아요. ET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지구 밖에. ET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ET니까 외계, 그 I는 인텔리전스예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세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똑똑한 ET 찾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여기서 이 인텔리전스는 수학을 알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고 통신 수단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야 되는 인텔리전스, 그죠. 지능, 지적 그거를 세티라고 한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이 세티도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어요. 세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세티 연구소. 그 다음에 국제 조직으로는 메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메티. 메티는 메시징 투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 메시지.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집단.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조직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고요. 더 큽니까? 메티가? 규모로 보면 더 커요.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그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두 조직이 약간 학문적인 조직으로는 그 세계적인 조직이고요. 세티는 그럼 정확히 처음에 언제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죠? 1960년에 그 드레이크 박사님이 그때 한 30살 정도 했었는데 국립전파천문대 연구원이 되셨어요. 최고의 당대 과학자들 저는 1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나 사회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케플러가 살던 시대 이런 때는 그냥 케플러 달에는 망원경의 그 케플러? 네, 그 케플러, 예. 요하네스 케플러 그분이 살던 당시에는 그냥 달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예. 진짜로요? 네. 저희는 토끼가 산다고 믿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실제로 칸트 같은 사람은 어떤 제안을 철학자 시베리아 거기다가 우리가 네모, 세모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불을 지르자. 그럼 달에 있는 외계인들이 그거 보고 자기네도 불을 질러서 우리에게 응답할 거다. 칸트가요? 칸트가. 지금 보면 정말 너무 얼토당토한 그러니까 그게 얘기인데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인데 칸트가 그 제안을 했어요. 실현되지 못했는데. 철학자가 갑자기요? 네. 그 칸트는 원래 천문학자예요. 아 그래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런 서무주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이제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때 과학자들이 다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게 뭐 원자폭탄도 있지만 비행기. 비행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필요하죠. 과학자들 다 데려다가 생물학자들, 화학자들 전부 다 전파공학, 전파천문학 공부시켜가지고 전부 레이더를 다루게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레이더, 그러니까 전파 안테나가 남아 돌겠죠. 이거를 학교랑 연구소에 막 줬어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학교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전파 망원경 돌리는 기술을 다 배워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의 1950년대, 60년대가 황금기입니다. 채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과 미국이 서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우주로 이제 경쟁을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소련이 그걸 너무 앞서 나가서 사실 1957년 스푸트니크 사건이 너무 커서 미국 사회에서 아예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다 과학 기술 강조하는 쪽으로 바꾸고 수학도 어려운 거 배워야 된다. 이제 우리 너무 쉽게만 가르쳐서 이게 문제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까 59년, 6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사회적인 미국의 그런 정서가 있었을 거라고 자극도 좀 많이 받고. 그렇죠. 그 자극을 받아서 나사란 조직이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전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또 자극이 있었으니까. 아니,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뭐 찾는다. 그럼 모여가지고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그게 때? 1961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이제 국립 그 전파천문대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어요. 그린뱅크라는 곳에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린뱅크 미팅이라고 부르요. 약간 솔베이 회의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드레이크 박사님이 주최 측이잖아요. 근데 불러놓고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모이게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레이크 박사님의 얘기다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만나보셨어요, 직접? 한 서너 번 만나고 뭐 같이 진짜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런 거 궁금한 걸 물어봤죠.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이제 뭐 초안이 필요하잖아요. 회의 진행 순서, 안건. 그걸 위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 전날 밤에 완성했대. 뭘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드레이크 방정식이요? 근데 그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서 얼마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좀 탐구해 보자.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셨다. 우리 은하예요, 우주?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외계인 수가 얼마나 될까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걸 딱 만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분들을 모셔놓고 혹시 뭘 해야 되는데 외계의 문명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 은하에. 그래서 칠판에 쓰는데 방정식을 쓴다?
놀랍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 거기서 토론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먼저 딱 꺼냈네요. 그쵸. 드레이크 박사님이. 딱 거기다 칠판에다 딱 쓰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생긴 방정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박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칠판에 쓰죠. 벌써 머리 아프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문자예요. 이렇게 긴 방정식을 처음 봐요. 몇 년도산이라고요? 이게 1961년도. 61년산. 오늘 이거를 꼭 태프콘 형님이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아니 나는 오늘 외계인 얘기하자고 그래도 모임될 때 갑자기 방정식으로 가네. 형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잠깐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앞에다 딱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우리 은하에 있는 외계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를 64년 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과학자분들, 난다긴다는 분들 모셔다 놓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칠판에다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과학자분들이 그러면 어쨌거나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답을 찾았습니까? 이제 차차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말을 해도 돼요. 에?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답이 아니라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정교한 아무 말 대잔치죠. 그렇죠. 정교한. 그럴싸한. 아무 말이나 합시다. 원래 SF 작품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럴듯하게 얘기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자가 할 소리입니까? SF 작가하고 소설하고. 우리 솔베이 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사진이었잖아요. 그렇지, 양자 역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사진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네. 그 역사적인 순간. 아니, 나타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한 장이라도 좀 기념사진을 찍어놓으셨어야죠. 그렇게 중요할지 몰랐겠죠, 자기는. 진짜 순수하시네. 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당사자는 사진을 안 찍었네.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일단 가야죠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가야 되는데 자, 저 앞에 쟤네들이 계속 아른거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을 풀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왼쪽에 N. N은 뭡니까? N이 답이죠. 예. 우리가 알고 싶은. 저 답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네. 외계 문명의 수. 수. 개수. 넘버. 넘버. 그래서 N이라고 쓴 거죠. N은 넘버. 자, 넘버입니다. 개수. 개수. 그다음에 R하고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알스타. 알스타는 뭡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저걸 알스타라고 저렇게 표시하는 뭐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별의 개수인데 근데 얘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수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별이 몇 개가 생기느냐.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죠? FP. FP. P가 영어로 플래닛, 행성. 예. 그러니까 별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행성, 플래닛 이걸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최불리. 지금 리액션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 지금. 항성하고 행성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항성, 행성. 맞습니다. 태양, 항성, 지구, 행성.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죠. 예. FP 다시 한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별이 있을 때 그 별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별들 중에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 네, 평균적으로 별이 있으면 행성이 100% 있다.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있다. 그러면 FP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50%만 있을까? 0.5. 네. 요거를 나타내는. 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제 FP 했고요. 그다음 다음 개수 N이. 예, N은 저거는 넘버예요. 넘버. 저 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춰진 행성의 수. 그러면 우리 태양계 내를 보면 일단 한 개는 있죠. 지구죠. 지구. 근데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한 두 개, 세 개는 될 것 같잖아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2라는 거에서 E는 사실 Earth예요. 지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예요. 행성의 수.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항성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도 뭐 화성, 지구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몇 개가 될까? 네. 그러니까 항성 하나만 발견되면 그 주변에 행성 개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R스타, FP, NE 이거는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천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합쳐서 세 가지를 천문학적인 개수,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죠.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네, 그러니까 저거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숫자를 그래도 될 수 있는. 그럼 세계 개수는 각각 어느 정도 지금 답을 구한 겁니까? 네, 얼추. 얼추 구했어요? 네, 얼추.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기술력, 그렇죠. 과학 기술력으로 네. 얼추 지금 그리고 답을 점점 구하긴 했다. 정교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구한 거죠? 뭐 그 R스타가 제일 쉽겠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이 한 1000억 개 있으니까 한 1000억 정도 된다. 1000억. 그리고 이게 수명이 100억이니까 1000억 나누기 100억. 그래서 대략 한 10. 저 R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근데 태양 같은 별 주위에만 그런 조건을 갖춘 행성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태양보다 어두운 별 주위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우리 은하 내에 4천억 개 정도 별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나누기 100해서 한 40 정도 잡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누기 그 별의 수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발견할 확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옛날에 그 생겼어도 별들이 죽어버리거나 행성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이제 포착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자들마다 다들 이제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에서 많으면은 한 100개 정도 요 사이의 범위에 있다. 적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임스 웹 같은 걸로 실제로 많이 정밀하게 그 관측해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FP라고 하는 것은 항성 있을 때 그 항성 옆에 행성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잘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변수로 들어왔던 거예요.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도 전이에요. 첫 외계 행성이 92년인가에 발견되거든요. 92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첫 발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저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를 알려주는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쨌건 드레이크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FP라는 값을 지금은 결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데이터가 쌓이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찾아라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FP도 어쨌거나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이제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체적으로 1에 가깝다는 게 지금 천문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FP가 1에 가깝다는 거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2009년인가에 올라갔는데 얘가 그냥 수천 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에 딱 엄지손가락을 뻗어서 이 엄지손톱만한 영역만 봤는데 외계 행성의 개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봤는데 쏟아져 나오면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대충 거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FP까지 있는데 NE 가면 또 몰라요. 그래요? N이는 저희 또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행성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환경 조건을 많이 찾았죠. 그렇죠. 환경 조건만 맞으면 저게 값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저 환경 조건을 맨 처음에 기준으로 나눌 때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확률. 그러면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그 위치를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그 골디락스 존에 몇 개가 있냐라고 시작을 했죠. 애초에는. 그렇죠. 태양계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물이 표면에 바다가 있을 수 없는데 지구 정도면 바다가 있잖아요. 화성도 옛날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태양계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3개. 저는 5개까지 봅니다. 그렇죠. 저도 5개요? 저는 한 7개까지 봅니다. 그러세요? 목성까지? 목성은 아니고 액체에 물이 존재하는 게 유로파? 중요하다고. 그렇죠. 예, 유로파.
얼음 위성인 유로파도 그렇고 가니메데도 그렇고 네, 칼리스토도 그렇고 걔네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위성도 포함하는 거예요, 애니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위성을 포함 안 했는데 지금 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계에도 3개 행성에다가 유로파, 이오, 그다음에 토성의 그 위성의 엔셀라두스, 그다음에 뭐 타이탄 이런 애까지 치면 저는 한 7개까지. 그러니까 물 흔적만 보이면 그냥 일단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된다. 태양계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안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파장 때 내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분광 관측을 통해서 저기에는 뭐 H2O가 있다 이런 거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유로파 같은 데는 지금 탐사선이 직접 봤죠?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 지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몇 개 정도로 보세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이제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라간 망원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50억에서 500억이니까 이거는 되게 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숫자가 지구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화성 뭐 그다음에 토성이나 목성에 그런 위성들까지 고려하면 저 N이란 값을 지금은 5개, 7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 10개쯤 잡아도 무난하지 10개 않을까. 정도 잡아도 된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한 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 R스타 저거를 10으로 10으로 잡고 FP를 우리가 그거는 그래도 1에 가까우니까 1이라고 잡고 계산하기 쉽게 N2를 뭐 하나라고만 합시다. 지구 하나라고만 해도 이미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수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골디락스 존을 정의할 때가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열거하신 것 중에 이제 금성, 지구, 화성을 제외하고는 또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은 상당히 추운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항성으로부터 꽤 먼 행성에서도 내부에는 여전히 물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 N이 값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행성 자체 내부에서 물이 있기보다 그 옆에 있는 위성에서 왜냐하면 이제 위성들은 이제 작잖아요. 지구랑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비등비등해서 하지만 목성 근처에 있는 위성들은 엄청나니까 이게 조속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속이 다 뒤집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찰력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물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지구랑 꼭 같은 환경에서 산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건 좀 생각 안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본 생명이 전부 맞아요. 우리 있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인데 네. 그쪽한테는 또 그렇지 다르지 않나.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암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또 이대한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체의 모든 원리는 물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 안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어떤 용매 아니면 이게 아닌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 생명은 어떤 모양일까? 그렇죠. 그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DNA 분자다. 이게 이제 생명의 되게 중요한 분자인데 얘가 물 밖에 오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뭐 예를 들어 유기용매 속에서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모양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생명이 그렇죠. 존재를 한다면 아예 다른 분자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천문학자들은 아까 지적 생명체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또 지적 생명체 지구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모르니까 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드레이크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왜냐면 지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드레이크 박사님 처음 만난 게 2005년 무렵. 근데 그것도 그 재밌게 EBS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때 처음 뵌 거예요. 이게 씨가 큰일 많이 하네. 자료화면 막 나갈 것 같은데.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에 대한 상상도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외계 지성체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What's it, Eddie? I'll start with my very personal questions. Why are you going to find the message from the aliens? I believe very strongly that there are other intelligent civilizations in space that are transmitting signals that we can detect with our present-day technology. 첫 인상이 엄청 인자하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도 이제 반겨주셨고, 그런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 전파 천문학자가 되기 전에 그 해군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해군 장교로. 그래서 참전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왔다 가셨어요. 6.25 때. 네.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그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기로 하셨는데 전파 천문학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하셨죠. 실제로 처음 한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이 막 시작되고 그 미국 국립 전파 천문대가 생겼을 때 거의 첫 번째 세대의 그 전임 연구원 1960년에 관측할 때 하루 4시간씩 4달을 관측을 하셨대요. 오스마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별 2개를 관측을 했어요. 근데 관측하자마자 지상에서 오는 신호도 아닌 것 같고 별들의 신호도 아닌 것 같은 전파 신호가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외계인을 발견하다니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그 근처에 있던 공군기지에서 거기 나오던 레이더였던 거예요. 외계 신호인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쏜 거를 이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그 다음 개수 있죠. FL. 네. FL하고 FI 2개를 묶어서 생물학적인 개수. L은 뭘까요, L? L이요? F는 프랙션 비율이고. 얼쑤 비율, 얼쑤, L. 얼쑤 비율, 얼쑤. 러브? 역시 아티스트네요 진짜. 와, 상상도 못했다. 러브, 라이프? 맞아요. 라이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까? 예. 라이프. 생명체. FI 맞춰보겠습니다. 네, I 맞춰보세요. I, 인텔리전스. 맞습니다. 인텔리전트. 지금 N2까지 오면 우리가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의 탄생, 지구 생명체랑 비슷한 것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행성의 수가 돼요. 조까지 곱하면. 그런데 실제 탄생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확인도 안 했는데. 몇 퍼센트가 실제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탄생할까 하는 게 FL이에요. 100% 그럼 1이고요. 뭐 50%면 0.5고 아니면 10%면 0.1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가 탄생할 확률이 있냐 없냐. 실제 탄생하느냐. 실제 탄생하느냐 확률.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해? 없어요. 몰라요. 아, 그렇죠. 아무거나 천문학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쨌든 중력은 모든 그 천체에서 똑같이 작동할 테고 거기에 있는 원소를 봐야 비슷할 거고 더군다나 우주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은 길고 개수는 많아요. 그렇다면 탄생하는 게 거의 100% 아닐까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아무래도 화학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FL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라고 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외에 다른 생명,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외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학자들이 그런 걸 합니다. 인공 생명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생명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명체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흉내내는 어떤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들 목표로 하는 게 자기 복제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꼭 물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분자들을 쓰지 않더라도 비교적 단순한 화학 시스템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 FL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FI까지 가면 그럼 고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죠, 이제. FL을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게 보시는 거예요, 화학적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45억 년 전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구가 초반에는 막 엄청 이제 지각 변동과 이런 걸 많이 영왕누대. 겪다가 영왕누대. 그러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생명이 생겼다. 근데 막상 그 이후로 새로운 생명이 또 생긴 적이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40억 년 전에 생긴 생명체가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후손들을 만들어서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지, 뭔가 이 환경에서 완전 새로운 예를 들어 없죠. 지네틱 코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1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지구가 그럼 우연히도 포인트가 딱 맞았고, 어쩌면은 지나가던 소행선이 딱 뿌려준 아미노산이 타다다닥 타이밍에 맞아서 운 좋게 됐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저기 FL과 FI에서 솔직히 FL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라이프는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되게 빨리 진화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간에 진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FI가 인텔리전스니까 이제 그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100% 진화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지능적으로. 근데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냥 조건만 갖춰야 되고 그냥 우리 숫자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물학을 하시니까 진화 이론 같은 데서 보면 다윈의 자연 선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보편적인 그런 원리일 텐데 그런 게 우주에서도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적인 다윈의 법칙이 성립할 것인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은하에도 성립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원리가 복잡한 원리나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네. 그러니까 더 적합한 애가 더 잘 살아남는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환경에 덜 적합한 애가, 환경에 부적합한 애가 더 잘 살아남는 행성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진화 생물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연 선택에 기반한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주에서나 보편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FI에서 이 FI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개미 같은 애들 그런 건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굉장히 지적이죠. 지적. 그 개미 집 만들고 군단 생활하고 뭐 벌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보면 FI도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FI는 그냥 지적 능력, 꽤 생물학적인 발달된 지능, 예를 들면 뭐 개미나 뭐 문어 이런 애들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그러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정식을 지금 처음 봅니다. 뭐 저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은 입장인데, 근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곱하기를 다 빼더라도 지적 생명체의 그 조건, 인간의 기준에서는 어쨌거나 항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리고 그 생명이 만들어진 그 생명체는 지능이 있냐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방정식을 내가 굳이 답을 몰라도, 값을 몰라도 저것들만 보면 이 지적 생명체가 적어도 이 지구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한 거예요. 드레이크 박사님께서 지금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지금 드레이크 박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자, 이제 다음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개수를 천문학적 개수라고 했고 FL, FI는 이제 생물학적인 개수. 그럼 이제 생물학적 개수 끝났고 그다음에 무슨 개수로 넘어가요? 요거는 사회학적 개수. 사회학적 개수. 자, 다음 개수 제가 맞춰봅니다. 항성, 행성 필요하고, 지구와 같은 환경, 그리고 살아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컨택. 굉장히 비슷했어요. 커넥트. 비슷했어요. 맞아요. 컨택. 원래 드레이크 박사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콘택트, 커넥트, 시빌라이제이션 다 섞어서 써요.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지적 생명체는 저 씨가 커뮤니케이션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제일 빨리 날아가고 그렇죠. 방해 없이 날아가면 파장이 긴 빛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전파거든요. 전파가 제일 전파가 중요합니까? 제일 길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빛의 속도니까 빠르죠. 그래서 속도로. 전파를 쓰는 거죠. 전파 수신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파라는 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인데. 네, 빛의 속도로 오죠. 근데 이게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 전파 신호가 지구로 들어오면 전파 망원경 접시 그러니까 반사판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요. 반사된 전파 신호를 부경이라는 장치가 모읍니다. 그리고 수신기로 보내거든요. 이 신호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주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증폭기라는 게 있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그 받은 신호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파는 약간 그 안에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천체에서 오는 빛마다 이런 지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분석을 하면은 별의 성질도 알 수 있고 안에 어떤 구성 성분도 알 수 있고 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개수로 갑니다. 다 왔네요. L.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거는 롱게비티 그래서 문명의 지속 시간. 지속 시간까지. 그걸까지 곱해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관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통신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딱 시작점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언제 멸망하냐. 그렇지. 그 얘기지. 전자기파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은 존재, 심지어 인간 내에서도 이 전자기파를 알고 다룰 수 있게 된 건 진짜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구축하는 게 종의 번성에 도움이 될까? 전쟁 한번 나면은 뭐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지금 위태위태하죠, 사실. 우리 인류가 과연 계속 존속할까?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런 영화들 매드맥스 이런 거 나와서 맞아. 지구에 그런 게 다 없어졌을 때 살기는 사는데 애값이 짧아지는 거죠. 오히려 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의 끝에서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같은 게 발전하다 보면 인류는 멸망하더라도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가능성도 저는 상당하다고 원리요? 보거든요. 원리? 원리 같은 거. 예.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라 컨택이 가능한 지능, 기계 문명, 뭐 그런 것들이 출현할 수도 그게 있다고 정확하게 그 세티 과학자 내부에서 저희가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 15년쯤 전부터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세티를 세트라고 쓰자. 세트? 세티가 SETI인데 I가 인텔리전스잖아요. 그걸 SETT. 테크놀로지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는 발표할 때 세티라고 하기보다 세트라고 많이 써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논리로. 생명체의 지능일 필요가 없다. 기술로서만. 그래서 존재하는 요즘에는 거잖아요. 바이오 시그니처도 많이 하지만 테크노 시그니처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요.